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하기에 앞서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과 관련이 깊은 문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재개발할 때가 안 됐다.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다 하고 부정적인 반면에 주민들은 너무 늦다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중 1기 신도시가 아닌 곳은 1번 분당, 2번 일산, 3번 광교.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재개발할 때가 아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 하고 부정적인 반면에 주민들은 너무 늦다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중 1기 신도시가 아닌 곳은 1번 분당, 2번 일산, 3번 광교. 이건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아까 여는 말에서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거는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실 것 같아요. 1번 분당, 2번 일산, 3번 광교. 이 중에서 1기 신도시가 아닌 곳은 1990년대 초중반에 세워진 곳이 아닌 곳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남토북스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2부에서 정답 발표하니까 1부 방송 들으시면서 계속 정답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기후 총선을 만들어보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대국민 제안과 함께 여론조사 수행한 결과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죠. 기후 총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후 유권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중요한 이슈는 뭔지. 로컬 에너지랩의 신근정 대표님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총선이 끝났죠. 그래서 기후 총선의 성과와 총선할 때 공약으로 후보들이 내걸었던 재개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총선 때문에 되게 정신 없었어요. 네네. 끝나서 이제 좀 마음이 한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른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해지신 틈을 타서 그 기후 유권자 얘기를 그때 해주셨잖아요. 그 굉장히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번씩 신근정 대표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여기 나온 초대 손님이 그러더라. 오히려 50대, 60대, 연배 70대까지 연배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살던 지구와 지금이 다르니까 기후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고 하더라면 좀 연배 있는 출연 초대 손님들이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을 제가 통톡히 봤습니다. 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게 지난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선 후보들이 이제 법도 통과됐겠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여러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기후 전문가 입장에서 이 공약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때 제일 이 특별법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이제 거주민의 자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건물을 짓고 부수고 운영하는 이 건물 전체의 생애주기별로 보면 탄소 배출량이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유리, 알루미늄과 같은 건축 자재가 생애주기 안에서의 탄소 배출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거든요. 네, 지을 때. 그렇죠. 지을 때 왜냐하면 철근과 이 시멘트는 굉장히 고탄소 배출을 하는 산업이에요. 네. 유리와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운영할 때 배출하는 전기, 가스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한 절반 정도 되죠. 제로 에너지 건물로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탄소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하나 용적률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것인데 그 자부담을 줄인 때에는 건축물 수명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건축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 쓰고 다시 이제 그 건축물 수명을 더 짧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년에서 100년 정도 쓰거든요. 건물을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물론 단열을 하거나 운영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을 오래 쓰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법 안에는 안전진단 면제도 있더라고요. 네. 오래된 집들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일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라는 말은 곧 안전하니까 살기에 적합하니까 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못할 것 같으니까 면제를 해주겠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수리수선만으로도 충분한 것인데 이것을 너무 짧게 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시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든 네. 그늘이든 아니면은 이제 물을 상수도를 공급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도시의 자원인 것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익을 환수한다는 거거든요. 이익이 생기면 그걸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를 해서 환수한다. 임대주택을 만든다거나 한다는 건데 특별법은 그 이익 환수도 적게 하겠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어요. 보통은. 근데 그렇다는 말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부담은 사회화한다. 그래서 공공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넘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익 환수제를 줄인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수리수선을 길게 하면서 건물을 길게 쓰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사실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특별법을 계속 정치인들이 공약하는 것은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삶의 쾌적성을 높이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희망 고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에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일단 제일 우리 귀에 쏙 들어왔던 재개발 공약이 왜 희망 고문일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네.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재개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 재개발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재건축만 하더라도 지금 이 정부가 이야기할 때도 막 무슨 규제 같은 거 다 완화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10년 걸릴 거다.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일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초기 입주민들이라면 거의 50대, 60대, 70대 70대. 이렇게 되셨을 텐데 10년 동안 밖에 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밀고 짓는 그 사이에. 아하. 아주 오래된 건물에 살다가 건축을 하는 한 3, 4년의 기간은 당장 다른 데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가서 계셔야 있어야 되고 된다. 네.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에도 사는 동안에 집을 고치지 않을 거잖아요. 재건축을 할 거니까. 네. 그러면 낡고 녹물이 나오고 삐걱거리는 집에서 그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이제 착공을 할 때까지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이제 70세 후반, 뭐 80세 이렇게 되실 텐데 그건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재건축 부담금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축 자재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탄소 산업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규제도 있을 거고요.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자원 부족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규제에 의한 가격 원자재 상승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네, 네. 뭐 근무 여건에 대한 변화 때문에도 이제 상승이 있을 거라 자기 집을 자기 돈 내고 짓는 것이 재건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요. 4억에서 5억, 많게는 7억까지 자기 부담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70 되신 80 되신 분들이 4억, 7억의 현금을 갖고 계시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팔았을 때만 이익이 실현돼야지만 이제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네. 아니면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제 희망 고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죠. 알고 보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큰 이익이 없을 수 있다. 이거를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자기 분담금이나 그 용적률 완화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 앞으로 한 10년 빨라야 10년이다 완공되려면 그럼 그 사이에 자재값도 계속 오를 테고 인건비도 오를 테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자기 분담금을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될지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희망 고문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얘기 중에서 딱 귀에 와닿는 게 그거예요.
재건축한다 하면은 당장 필요한 것도 수리 안 하고 버티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파트에서 항상 그 장기 수선 충당금 그거를 달마다 얼마씩 내는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도 우리 재개발 들어간다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살고 계신 분들한테 실이익이 그닥 크지 않을 거다. 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짐작이 가는데 그 일기 신도시 평촌 일산 분당은 대략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젊을 때 들어가셨고 아니면 뭐 삼촌 세대 친구들이 신혼집으로도 들어갔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산 같은 경우 그 지역 병원이나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주민 연령이 아주 높아져서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친구가 대부분 연금 수령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초기 입주자들이 90년대 초반에 30, 40대였으니까 아 그렇겠다 싶은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걸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어디서 지낼까. 그런데 그 유권자들은 재건축을 원하거든요. 이 얘기를 오늘 좀 잘 풀어보겠습니다. 가상 질문을 하나 드리면 대표님이 영입인재로 총선에 이제 나가셨어요. 큰 정당에. 그래서 분당, 평촌, 일산에 출마를 하신다면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이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가서 표를 얻어서 당선되셔야 되는데 재건축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영입한 당에도 큰 타격을 주는 일이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왜 벌써 재개발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을 하냐 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 각자 뭔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려고 실천하는 분들도 자기 집이 일기 신도시에 30년 넘은 아파트일 때는 재건축을 원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공약을 제안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래에 자손에게 빚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쾌적하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삶을 쾌적하게 하려면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다. 네. 리모델링을 재건축 수준으로 충분한 법적인 혜택을 주고 또 어떤 부담금 같은 것도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이사하실 때 집을 고치는 거죠. 네. 샤시를 인테리어 그렇죠. 정도. 인테리어, 네. 실내 인테리어, 뭐 창호를 교체한다거나 네네. 뭐 보일러를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작년까지는 그런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무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되살리면 그래서 집을 쉽게 수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가 부담을 주겠다. 국가의 지원금을 주겠다. 마치 태양광에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네. 그런 공약을 좀 내세우고 싶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수리수선할 때 그 단열을 개선을 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줘서 그걸 이제 촉구하는 그런 걸 잘 촉진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자체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재건축만큼 효과가 좋은 게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이에요. 네. 이건 용적률을 30% 정도 추가를 더 주는 건데요. 층수를 늘리거나 이 용적률 30%를 가지고 층수를 늘리거나 별동을 아예 신축해서 일반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면적을 늘려서 수평 중축으로 해서 좀 좁은 집을 좀 넓게 만드는 게 다 가능합니다. 네. 뼈대만 남기고 밀어서 그 뼈대는 남기고 나머지 이제 건축 외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건축 전문가에게 여쭤봤더니 이제 일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1층에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게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주차장을 지하에 넣고 거기에 이제 지상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게 리모델링으로 가능해요? 네, 오. 그게 1층에다가 주차장을 넣고 2층, 3층부터 공원을 조성해서 거기를 1층으로 만드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 새로 아파트 지은 경우에는 네. 지금 상가가 대표님 있으니까요. 네. 대표님 말씀 흥미롭죠.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1부에 이어서 로컬 에너지 랩의 신근정 대표님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부에서 드린 문제 정답부터 맞춰보고 선생님 말씀 빨리 들어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빨리 듣고 싶은데 지금 1개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재개발할 때가 아니다, 안 됐다.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다. 부정적인 반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너무 늦다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중에서 1기 신도시가 아닌 곳은 1번 분당, 2번 일산, 3번 광교인데요. 정답은 선생님 몇 번일까요? 네, 3번 광교입니다. 네, 광교. 여기 보니 2322님이 환승하고 싶지만 도움되는 말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0번 보내면 당첨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환승이 프로그램 갈아타고 싶다는 그 환승이구나. 도움되는 말이 너무 많아서 계속 듣고 계신다고요. 2322님. 이 정도 말씀이면은 작가님이 콕 와닿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감사합니다. 6835님, 우리 서민 내 집 장만이 꿈입니다. 쌀 받고 위로받고 싶어요.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어느 분을 뽑아야 될지 다들 사연이. 윤나무님 문제가 헷갈린다고 했지만 정답 보내주셨네요. 광교 0995님. 계속 보내는데 언젠가 되겠죠. 나이들이 밥심이 최고입니다 하셨는데요. 저 쌀을 드리니까 밥심. 네. 아이 참 저희가 한 10개쯤 있어서 막 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에 10분 이러면서. 여기 바람을 가르는 그물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콘크리트는 내구 연한이 100년인데 우리나라는 30년이면 재개발을 합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몰에 물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온갖 쓰레기를 넣고 또 만듭니다. 재생과 환경에서 꼭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고층에 살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희숙님 5층 이상 고층에 살지 마세요. 그러셨는데요. 바람을 가르는 그물님. 저는 5층 이상 고층에 산 지 40년이 다 돼갑니다. 아주 꼬맹이 때부터. 네. 이렇게 이제 내구 연한이 콘크리트는 10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30년이면 재개발한다 얘기를 주셨고, 여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도 유럽에서 100년 이상 된 건물 다 무너뜨렸으면 100년 건물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다 수리수선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셨는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워낙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100년 가는 거고, 우리는 사실 1기 신도시 지을 때 급하게 불충분하게 지었다. 날림공사도 있었다. 그러니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리모델링 이어서 마저 해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리모델링은 제가 생각하는 재건축 수준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앞에 그 필수 기둥을 남겨놓고 네.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리모델링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고 이 설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없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인데, 굉장히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요즘에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쪽에 용적률이 이미 높아서 재건축을 하기에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별동 신축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일까요? 그렇게 한 지역이 있는 거죠, 지금 이미. 네네. 요즘에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몇 군데에도 그렇게 한 곳이 있고, 네. 송파 쪽에도 그렇게 진행한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이제 자부담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아파트 조합이. 입주자 아.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생각보다 순이익이 별로 안 남는 실입주자들한테. 그렇죠. 리모델링 기간도 짧고 이제 돈도 훨씬 덜 들고 음. 예, 수익성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네.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일개 신도시 재건축해야 돼 하는 얘기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이 녹물이 나온다. 배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온다. 그리고 그 샤시 문이나 이런 게 덜컹거린다.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리모델링으로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기둥 이제 내력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둥은 남겨두고 네. 나머지 배관, 전선 이런 건 전부 다 새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 다 해결이 가능하고 당연히 창호도 새로 교체하는 거니까 다 충분히 가능하죠. 자부담이 그래도 꽤 들긴 하지만 무료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보다는 콘크리트나 철근 사용량도 훨씬 적고 그리고 자부담도 훨씬 적은 거죠. 그리고 일단 건물 입주자 수가 똑같을 테니까 주변에 교통량이 는다거나 이런 변화는 없겠네요. 사실 고층으로 올리면 항상 교통량이 늘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자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30% 용적률을 추가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30% 정도만 증가하게 되는 거고 네. 이걸 자기 집 면적을 늘리는 데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도 옵션이 가능하니까요. 리모델링에서요? 네, 리모델링에서. 리모델링도 30% 추가가 용적률을 줍니다. 가능한. 네네.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 인테리어 바꾸는 리모델링이 아니네요. 네.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게 지하 주차장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로 들뜨게 하는 건 아무래도 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 그런 분들께 리모델링을 제안하면은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출마자로서 설득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나 인구 소멸의 속도가 일본을 따라가다가 지금은 일본을 추월한 상태잖아요. 네. 일본이 집값 폭락에 맞아요. 버블이 굉장히 장기 불황이 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집값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뭐 경기도니까 인구 유입이 되니까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는 말이지만 네.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한 10년 살아야지 팔 거잖아요. 네. 재건축 되자마자 새 집을 바로 팔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집값을 떠받쳐줄 충분히 5억, 7억이 되는 자부담을 더 떠받쳐줄 분양가 15억, 20억짜리 집을 누가 사줄 거냐는 거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무리 세대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쾌적한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돈 문제인데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는 아파트들에게 뭔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 용적률 30%를 더 주는 주는 것도 것. 사실은 혜택인 네. 거고요.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상담을 해주거나 뭔가 이제 허가 기간을 좀 단축시켜주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일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지금의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더 늘어나면 훨씬 더 좋겠죠. 지금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으니까요. 네. 재건축보다는 특혜가 적은 편이다. 리모델링 쪽이. 네네. 그러나 선생님이 보실 때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절감이나 살고 있는 실제 입주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리모델링 쪽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재건축보다 홀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아까 1번 문제 얘기하면서 좀 답을 주시기는 했지만 처음 문제 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이렇게 자산 가치를 좀 늘려갖고 물려줘야겠다. 아니면 내가 자산 가치를 늘려서 이걸로 주택연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70대 이상 60대 이상 그 집 주인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사실은 저희 시부모님도 지금 네. 35년 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재건축을 할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용적률이 꽤 높은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4층짜리,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일 때는 용적률이 높아지는 게 수익성이 됐지만 사실 20층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20층짜리 아파트를 허물어서 이게 30층이 된다고 해도 자부담이 4억, 5억이 돼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 시부모님이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계신 게 아니니까 그 돈을 제가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빚을 만들어 주시면 사실 그건 자산을 물려주시는 게 아닌 거죠. 아파트 그리고 이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또 네, 세금을 네. 많이 낼 거잖아요. 이런 세금까지 감안했을 때에 주택 가격이 20억, 25억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주택연금에서는 오히려 영목이지 혜택에서 제외되거든요. 고가 주택은 영목이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게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과연 자산가치 증식에 효과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후를 튼튼히 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사실 자식을 위하는 일이거든요. 네. 이 집 한 채 물려줄 테니까 내 생활비를 다 다오. 이 4억 5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한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되는 걸 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왠지 그 현실감이 팍 느껴지는데요. 선생님이 실제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여기서 지미 클리프의 노래 I Can See Clearly 듣고 잠시 쉬었다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컬 에너지 랩의 우리 신근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아무래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도 면제해주고 이렇게 좀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받는 특별법인데, 선생님께 질문을 또 하나 드리자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재건축을 한다 하면은 입주자들이 한 3년은 집을 비워야 되고 10년은 걸리는데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리모델링을 하면 그것도 역시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한 절반 정도 기간이면 된다라고 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지금 사실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 재건축 기간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어떤 특별법으로. 특별법이든 특혜를 통해서 그런 기간들은 충분히 단축할 수 있겠죠. 아하, 그런 특혜가 없는 상황에서 절반 정도인데 또 이런저런 리모델링에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준다면 더 줄일 수도 있다. 그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다 리모델링이 그 정도 수준까지 다 리모델링이야 하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또 필요한 지역이 있잖아요. 저 사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놀러 가보면 이러니까 재건축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워낙 편리하고 워낙 그 살기 좋게 만들어놔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상당 부분 리모델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은 어떤 지역일지, 그런 지역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 여건까지 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위험한 집이냐 아니냐만 뿐만 아니라 이 노후도로 인해서 맞아요. 거주 여건이 너무 나쁘냐 안 나쁘냐까지 같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말 D등급 나와서 도저히 이거는 재건축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재건축을 하는 게 낫겠죠. 만약에 재건축을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계하실 때에는 당연히 제로에너지 건축물이어야 하고요. 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재생에너지 100%로 충당하는 고효율 건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신축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신축하실 때에는 이제 수리수선이 쉽거나 내구 이제 어떤 구조 변경이 쉬운 장수명 주택으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장수명 주택으로 설계가 됐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짓는 거는 30년, 40년 후에 다시 재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때는 답이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인구도 정말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렇네요. 완전 슬럼화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100년을 놓고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수리수선이 쉬운 방식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장기적으로 수리수선이 쉬운 설계의 아파트가 이제부터는 지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변 도로나 안전 여건을 다 보고 결정한다고 말씀하셔서 떠오른 게,
정말 리모델링으로 주변 도로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개 신도시들이 워낙 차량이 다니기 편하게 만든 신도시라 정류장 거리도 정말 멀고 도로도 큰 대신에 걸어 다니려면 상당히 크고 멀어서 보행 약자들한테는 확실히 힘든 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리모델링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사실은 도로의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게 버스 정류장을 더 촘촘히 만들고 보행자가 쉽게 다른 교통수단을 더 넣고 단차를 없애는 건 도시계획의 일부지 네. 도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도시 기반 시설도 다 손을 대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지고 훨씬 행정 절차도 복잡해져서 자부담도 훨씬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더 힘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에서 충분히 도시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자. 그리고 지금 사실 공용 공간들 이렇게 편의시설들, 커뮤니티 네. 시설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나 행정기관이 공공의 시설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 아파트 안에서 꼭 수영장을 가고 입주민들끼리. 네, 입주민들만의 어떤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렇네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부 체납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그런 쪽에 투자해서 공공의 시설물들로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런 리모델링이 일반적이겠죠. 저희는 일단 뭔가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면 재건축 이거밖에 모르니까 재건축하자고 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리모델링이라면은 외국에서는 익히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걸까요? 워낙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층 주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하, 원래 그렇네요. 단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네요. 개인이 선택하는 범위가 넓긴 한데요. 제가 영국의 이런 건축물 수리수선과 건축물 수명을 늘리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보러 갔었어요. 영국에 이제 2000년도에 지어진 제로에너지 건물 베드제드를 갔다 왔는데 그 베드제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배관이나 전선 같은 것들을 그 기둥에서 뚜껑을 열면 할 수 있게 계량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예 콘크리트 안에 매설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관을 수선을 하려면 콘크리트를 부숴서 그 안에서 배관을 꺼내서 이걸 수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노출돼 있거나 아니면은 뚜껑을 쉽게 열어가지고 수리수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수명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요. 내력벽이 아닌 경우에 쉽게 방을 터서 뭐 방을 2개로 만들었다가 4개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수선이 쉽도록 만들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길게 쓰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다른 면은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영국 같은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택이 많습니다. 네. 주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유물이라기보다는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공공의 재산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주인도 입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고치게 하는 것을 강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임차인을 구할 때에는 뭐 안전진단을 먼저 받게 한다든지 그래서 수리수선을 해야만 임차인을 들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규정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주택은 공공이 집을 고치니까 이런 용적률을 늘려준다거나 거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는 추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나 도시계획 재정비로도 충분한 걸 마치 재개발 재건축만 정답인 양 하지 말자. 오늘 선생님 얘기를 대략 그렇게 이해해 보면 될 듯한데 로컬 에너지랩 앞으로 활동 상황은 어떨까? 이제 총선도 끝났고 어떤가요,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는 사실 총선이 끝났다고 해도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선자들이 기후국회를 만들게 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0일 날 당선자들과 함께 저희가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는 당선자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중요한 정책 과제를 어떻게 법안 통과를 할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고 사실 그리고 저희는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라서 지역의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벌써부터 지방선거 준비를 저희는 하려고 해요. 아하, 2년 후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기후에 관련된 관심이 높을수록 공약의 수준이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공약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또 한 번 나오셔서 칭찬할 공약, 말릴 공약 이런 얘기 또 한번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로컬 에너지럽의 신근정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